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 사실 훌륭한 외교관이 되려면 많은 자질이 필요하죠. 전문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정확해야 되고, 표현력도 좋아야 되고, 또 다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들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딱 한 가지만 골라라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한다면 사실 저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외교관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직업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날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면서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 가서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하는 외교관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나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렇게 오지 험한 나라에도 태극기 꽂아놓고 있어야 우리 대사관에 억울한 일 당한 교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 당한 재외국민들이 찾아오고, 또 그 나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찾아오고, 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다. 그게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공부해서 전문 지식도 쌓으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키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국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라 라고 누가 또 말씀하신다면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자기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게 있지 않으면 외교관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다른 문화나 풍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사고방식이라도 받아들이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교의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만 신경 쓰고 한미관계만 신경 쓰고 한일관계만 신경 쓰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에너지, 경제, 환경, 기후변화, 인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특별 채용 공고가 나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나도 외교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외교부에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관이 되려고 해서 꼭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야 된다, 국제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또 내가 국제 문제, 내가 나의 전문 분야와 국제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교부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기회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었던 1992년 경만 하더라도 한국 외교가 다른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외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외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6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예요. 제가 많은 그 청소년들과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외교관은 진짜로 해볼 만하다. 얼마나 좋으냐.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견을 관심 있게 듣고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을 존경하는데 활동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큰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더 큰 무대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인 외교관과 또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국제기구 직원, 이런 그 귀한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에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 사실 훌륭한 외교관이 되려면 많은 자질이 필요하죠. 전문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정확해야 되고, 표현력도 좋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들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터 4교시 김효은 국장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국장님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에서 대외 협력 국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예전에는 주 UN 대표부 및 주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저서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서로는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 청춘 국제기구에 거침없이 도전하라 등을 출판하신 바 있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진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관심과 집중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열띤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외교안보 연구원에 와서 젊은 여러분들 보는 게 제 인생의 활력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면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대학교 2학년 계세요?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자, 고민 많은 대학교 4학년? 네, 5학년 계십니까? 5학년? 네, 6학년?
6학년 안 계세요? 네. 자, 어문계 계세요? 뭐 영문과, 불문과, 뭐 어문계. 네, 그럼 상경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회계학과, 통계과, 예, 혹 정액과, 행정학과, 뭐 이런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 혹시 이공계 계십니까? 오, 이공계 전공 뭐 하세요? 항공교통이요? 아, 여기는 전공 뭐세요? 기계공학과요? 아, 혹시 또 무슨 뭐 수학과, 화학과 이렇게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물학과나 뭐 의대 계세요?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는 뭐 전공을 불문하고 외교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국립외교원 나중에 시험 봐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언제건 간에 나의 커리어 중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번 클래스는 상당히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국제기구 진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일자리가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런데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하고는 또 다르게 다들 그 국제적인 경험도 많고 영어나 제외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꼭 내가 한국에서 평생 살면서 이 땅에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이 세계가 다 여러분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목을 세계 속의 한국 미래 세대 이렇게 하고 사진을 2장 넣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제가 OECD 대표부에 근무할 때 파리 OECD 사무국에 근무하는 젊은 한국인 직원이에요. 우리 이쪽에 보이는 여자 직원은 이정은 씨, 여기는 정훈 씨. 이 두 사람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요. 두 사람은 태어나서 대학교로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만 공부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종이에요. 예. 그리고 두 사람 다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 흔히 들어간다고 수능 만점 받아야 들어가는 대학교 이런 데 졸업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대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이정은 씨는 경제학이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훈 씨는 컴퓨터 공학과 전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OECD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한국인 직원으로서 제가 OECD 사무국에 있을 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유럽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OECD 사무국에서 일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경험을 이야기해 줬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그 걸어온 길이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던 이유는,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일하려면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되고, 외국어를 정말 잘하려면 한국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에 가서 살거나 조기 유학을 갔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혜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구나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잖아요. 두 사람은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영어하고 불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배낭여행 많이 가잖아요. 이 두 사람도 그렇게 배낭여행 가고 더 넓은 세상을 본 다음에는 내가 꼭 한국에서만 나의 길을 찾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제가 굳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연이 나도 꼭 해외에 가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뭔가 불리하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어릴 때 해외에 나가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는 이런 건 꿈을 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사람을 앞에 놨어요. 우리 이정은 씨는 얼마나 대차냐면요. 중학교 때 자기가 이렇게 타임 뉴스위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IMF가 나온 건데 야, 나 나중에 IMF 같은 데 가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 예. 이런 데 가서 일하면 굉장히 멋질 거야. IMF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중학생이 IMF에다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또박또박. 저는 한국에서 무슨 중학교를 다니는 이지은입니다. 저는 IMF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중에 IMF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IMF 주소 찾아가지고 IMF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 때. 생각 안 했는데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IMF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IMF에서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우선 우리 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는 IMF에서 일하기에는 아직 좀 어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커리어를 더 쌓아서 나중에 IMF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IMF에 대한 정보를 보내니까 참고하세요. IMF 브로셔하고 같이 해서 답장이 날라왔대요. 이정은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무모한 중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때 자기가 그 패키지를 받아들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IMF는 아니지만 IMF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그 글로벌 띵크탱크인 OECD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은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세운 국제기구입니다. 흔히 저 인천 송도에 있는 GCF 그 녹색 기후 기금하고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9년도에 대한민국도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정말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우리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세운 기구예요. 사무국은 광화문 정동에 있고요. 예, 광화문 근처에 있는 정동에 있고 지금 현재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어딜까요? 네, UN 총회장이에요. UN 건물 안에서 제일 큰 회의장. 네, 지금 192개국인가 193개국인가 UN 회원국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고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취임식 당연히 여기서 열렸죠. 이 UN 총회 회의장은 이 뒷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하도 까마득해서 앞에 앉은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앞에 커다랗게 두 개의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예, 그 앞에 의장 뭐 이런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 얼굴이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회의장입니다. UN 총회 회의장, 국제사회가 평등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회의장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1인당 6자리씩, 한 국당 6자리씩 보통 배정이 되는데 국제사회는 평등하다. 누구나 한 표, UN에서는 미국도, 탄자니아도, 뭐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도, 영국도, 중국도 모두가 한 표. 국제사회는 정말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의장입니다. UN 총회 회의장. 자, 여긴 어딜까요? 그렇죠. 예,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네, 이건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이에요. 국제사회가 평등하다고 천만의 말씀. 국제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결국은 국력이 좌우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몇 개국? 15개국. 그렇죠. 예, 그중에서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 네, 상임이사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이사국을 하는 나라 5개죠. 예,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각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고 얼마나 열띤 외교전들을 각 국가들이 펼치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제적으로 요즘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나라들이 평가하는 국가들조차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글쎄 10년에 한 번 정도 진출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유엔 안보리 이사국 한 번도 못 오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 회의장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15개 나라들이 쭉 둘러앉고요. 저 회의장 문 밖에 나가면, 저기 나가면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진치고 있어요. 왜 진치고 있을까? 여기서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려고 나오면. 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관한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센시티브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는 딱 15개 나라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나머지 나라들은 궁금하잖아요. 안보리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저 문 밖에 쫙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쫙 앉아 있어요, 외교관들이.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오면 손 옆에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려고. 거기에 5나라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 5나라는. 그 5나라는 언제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할 때 언제나 낄 수 있으니, 언제나 자기네들이 논의를 주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결코 평등하지 않아. 국력과 과거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안보리 이사회 회의장을 흔히 얘기하죠. 안보리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논의, 제가 유엔에 있은 게 1998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보리 그 개편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기득권을 놓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모두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 어딜까요? 여긴 어딜까요? WTO, 그렇지. 세계무역기구예요. 제네바에 있는. 예. 제가 그 국제기구 어디서 나중에 일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8명은 유엔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엔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고 또 유엔이 유니버셜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유엔 이코르 국제기구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국제기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이 WTO는요, 이제 세계무역, 그러니까 국제교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인데 실제로 뭐 경제학, 통상법, 국제법, 심지어는 그 통계, 회계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꼭 국제기구 진출하고 싶을 때,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싶을 때 꼭 유엔만 보지 말고 다른 기구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WTO 세계 무역 질서를 논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인데 WTO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예, 굉장히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위에서 오른쪽? 예, 오른쪽 위에서 아니다. 위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 이거 누구 어딜까요? 자, 여기 어딜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어딜까요? 빨간 리본 있는데, 예, 저 세계보건기구 WHO.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WHO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죠. 예, WHO에서 무슨 경고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또 올해 ITU 정권회의도 여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ILO, 국제노동기구, 이 세 국제기구 다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국제기구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국제기구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실제로 WHO를 가보면 WHO에서 일하는 많은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생화학, 생물학, 화학 이런 거 전공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고 이종욱 박사님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고 이종욱 박사? 네, WHO 사무총장이셨죠. 그분 의사였습니다. 예, 그분 의사였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나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결핵은 퇴치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건 막아야겠다. 결핵 퇴치에 굉장히 그 헌신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WHO 사무국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WHO 결핵국장을 거쳐서 결국은 WHO 사무총장까지 올라가신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기통신연합, 여기 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공대생들 엄청 많습니다. 공대생들 여러분 IE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비엔나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북한 핵 문제 날 때마다 IEA 사찰단이 뭐 이런 그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예, 그 IAEA 제가 막 파리에 있는 IEA하고 헷갈리네. 그 비엔나에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그 국제원자력기구도 그 이공 공대 출신들이 엄청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ILO 같은 데 가면 노동 문제 다뤘기 때문에 무슨 사회학 같은 거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법학 전공한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국제기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국제기구를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28,000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00~8,000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국제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가면 흔히 받는 질문이 뭐냐면 특히 고등학생들한테서 저 국제기구 나중에 가고 싶은데 그럼 대학교 때 전공 뭐 해야 될까요? 예, 그게 흔히 제가 받는 질문이에요. 무슨 전공 해야 될까요? 중학생들을 만나면 중학생들은 저는요 그래서 외고 가고요. 외고 간 다음에 정외과 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반기문 사무총장님 계시는 유엔 같은 데 가려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아까 본 이정은 씨나 정훈 씨, 그 외에 제가 만난 많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기구를 가기 위해서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 전공을 보고 어느 국제기구를 갈까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를 전공했던지 간에 그 전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국제기구 다 있어요. 내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했든 회계학을 했든 뭐 정치학을 했든 아니면 정말 이공계에서 있었든 뭐 화학과를 나왔든 생물학과를 나왔든 내가 갈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찾아보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내가 국제기구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가가 질문이 아니고 내가 이 전공을 했는데 나의 전공을 바탕으로 내가 좀 더 넓은 무대에 가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기구를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자기 전공에 맞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국제기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바탕으로 어디를 갈 수 있나 찾아보는 것. 좀 방향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베르사유 궁전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어딜까요?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요. 이건 파리에 있는 OECD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야기하죠. 예, 파리에 있는 OECD. 파리에 있는 이 OECD는 그 흔히 말하는 엄친아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회원국이 34개국밖에 안 되고 유엔은 다 받아주지만 OECD는 다 안 받아주니까 OECD는 들어가려면 각 분야별로 그 나라의 제도와 법과 정책의 수준이 과연 OECD 회원국이 되기에 합당한지 그걸 보고서를 내고 평가를 받고 그 다른 회원국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준 이상이 돼야 너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죠. 하는 기구죠. 이 OECD가 사실은 정말 그 국제적으로도 무슨 리치맨스 클럽이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엄친아 클럽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이름 보면. 예. 근데 중국도 인도도 브라질도 멤버가 아니에요. 회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 경제를 논한다며 근데 어떻게 나를 빼고 세계 경제를 논의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데?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흥경제국들이 부상하면서 도대체 OECD가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까가 굉장히 큰 고민인 기구입니다. 유럽의 중심인 파리에,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의 성 같은 빌딩에, 이 빌딩 이름 자체가 샤또입니다. 불어로 성, 캐슬. 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유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유럽 냄새가 많이 나는 기구가 중국에, 인도에, 남아공에 이런 데 과연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나라 국민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입해야 될 중요한 국제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변신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즘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OECD의 변신입니다. 어떻게 변신할까? 이 OECD는 실제로 국방을 빼고는 다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들끼리 모여서 국방 빼고 나머지는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다양한 전공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뭐 교육학,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환경 쪽으로 가면은 무슨 환경공학, 생물학, 수질공학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고,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거기에다 외교관들, 정치학한 외교관들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이건 1961년도에 OECD가 설립될 때 설립협정 조인했었던 조인식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베르사유 궁전의 한 방 모습 같잖아요. 이게 OECD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서유럽의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금 이제 OECD가 어떻게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재 OECD 회의장 모습.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가 OECD에서 만났던 한국인 인턴 컨설턴트 직원들. 다 모이지는 못하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후배들이자 동료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제네바, 파리 이런 데 얘기만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시다. 국제기구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거든요. 제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열의 여덟이 뭐라고 대답하냐. 뉴욕이요. 예, 뉴욕. 특히 여학생들. 예. 그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드라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멋진 환상이 같이 합쳐져서 UN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해. 그런데 또 뉴욕에 살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뉴욕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국제기구 직원 중에 뉴욕에서 일하는 직원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뉴욕, 제네바, 파리 이렇게 좋은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국제기구에서 30년 커리어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30년 기간 중에 과연 몇 년이나 그렇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70-80% 이상의 국제기구 직원들은 이런 데서 일합니다. 이런 데서. 여기 한국인 직원 한 명 있는데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국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이 당사자한테서 직접 받은 사진이에요. 이거 빨간 게 잘 안 보인다. 우리 이소혜 씨. 우리 이소혜 씨는 지금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인데요. 이건 이소혜 씨가 이건 이소혜 씨가 네팔 유니세프 오피스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런 개도국에 가서 일하는데 이소혜 씨한테 물어보면 그때가 자기가 정말 내가 지금 정말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기구들은 능력이 안 되는 국가들을 위해서 일하죠. 능력이 되는 국가들은 사실 국제기구 도움이 별로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일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자기네 다 있는데 뭐하러 국제기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어요. 국제기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국가들한테 가서 그 국가들을 도와주는 걸 기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 오피스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고 거기 가서 그 나라 정부를 도와주는 게 국제기구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에요. 방금 제가 그 나라 정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제기구와 NGO가 다른 점, 국제기구가 NGO가 다른 점은 우리 흔히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우리 유명한 국제구호기관들 많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린이들 도와주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국제구호기관도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국제구호에 있어서 아이콘 한비아 씨 같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과 국제기구가 뭐가 다르냐. 그런 그 민간 구호기관들은 그 기관이 사람을 그 기관이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직접 컨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고객이에요. 그런데 국제기구는 그것보다는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 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정부가 새로운 법도 만들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공무원들도 교육시키고 체제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행을 해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로 그 나라에서 어떤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나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국제기구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원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카운터파트가 정부니까 도대체 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정부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국제기구는. 그래서 제가 그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인턴십을 해봐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꼭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턴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정부기관에서 인턴을 해봐라. 대한민국 외교부도 좋고 대한민국 무슨 뭐 기획재정부도 좋고 산업자원부도 좋고 어디든지 좋아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것도 좋고 정부 출연 연구소도 좋고 다른 공공기관도 좋은데 거버먼트가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를 옆에서 보는 기회를 갖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죠. 제가 OECD 사무국에 제가 OECD 있을 때 OECD가 2년에 한 번씩 그 젊은 직원들을 충원하는 대표적인 신규 직원 채용 프로그램이 YPP가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인원을 뽑아요. 34개 회원국 중에서. 그러면 한 18명 뽑으면 한 8,000명 옵니다. 예, 8,000명 오는데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그 18명 중에서 자 34개국이 회원국이니까 한 나라당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딱 계산하면 우리나라 2명 됐어요. 대한민국 진짜 젊은이들 대단하죠. 예, 8,000명 와서 나중에 최종 18명 뽑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 사람 2명 됐어요. 한 명 지금 둘 다 파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와 관련된 데서 일해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 한 명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또 한 명은 그 교육학 전공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정부하고 관련된 연구소들 같은 데서 많이 일을 해봤어요.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직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말에 의하면 너 이력서를 보니 네가 무슨 대한민국 녹색성장 기본계획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각 그 부처로 임플리멘트 그러니까 시행이 되게끔 하는지 뭐 이런 일들을 네가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예를 들면 충돌하는 갈등을 해결했냐, 뭐 너희가 어떻게 계획을 만들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질문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내지는 정부하고 관련된 데서 일해본 경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OECD 사무국에서 인턴이나 컨설턴트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물어보면 다 예전에 많은 숫자가 저 외교부 무슨 과에서 인턴 했었는데 그때 저 못 보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정부하고 관련된 데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국제기구 직원들의 삶이 결코 그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서 월급을 많이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 월급 많이 줄 것 같으면 프라이빗 섹터 가지, 못하러 이 퍼블릭 섹터에 와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진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제기구 직원들도 외교관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녀야 되는 경우 많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짐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옮겨 다니는 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런 게 요구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자, 국제기구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일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이소혜 씨, 우리 네팔 오피스에서 있었던 이소혜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제기구 사무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라는 주주들이 국제기구 사무국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주주들은 돈을 내잖아요. 네, 주주들이 국가가 돈을 내서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회사의 직원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들이 고용한 고용사장이고 국가들은 주주고,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들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사무국이고 국제기구 사무국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가를 대상으로 일합니다. 국가가 메인 카운터 파트예요.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유엔은 국별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유엔 사무국 직원들이 어느 특정 몇 개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점거가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냐. 유엔은 공평타당하게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제기구인데,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할당을 주자.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유엔에 기여하는 수준과 그 나라의 크기와 뭐 그 나라의 국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대충 보기에 한국, 너희는 유엔 사무국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게 적당하다. 미국, 너희는 몇 명 정도 있는 게 적당하다. 무슨 세네갈, 거기는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양을 적절하게 정해놓고, 그게 현저하게 모자라는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인원을 뽑자. 그게 국별 자격 시험이에요. 유엔 국별 자격 시험,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유엔 가입했죠. 예, 1991년도에 유엔 가입하고 나서 그때는 우리 유엔 사무국에 우리나라 직원들의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국별 자격 시험 봐가서 저 한국인 직원들 굉장히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언더 리프레젠티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별 자격 시험은 보통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있을 때마다 항상 공고도 뜨고, 어떤 자리가 비는지, 뭐 어떤 자격을 요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OECD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YPP로 붙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자기 이것도 봤었다 그러던데, 이 국별 자격 시험도 떨어졌지만. 근데 국별 자격 시험이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붙었어. 그러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세요가 아니야. 뭐냐면 일단 당신은 붙었으니까 우리 명부에 올려놓고, 이름 올려놓고, 그다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연락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상당히 기다립니다. 길게 기다리는 사람은 한 2년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관두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 붙어도 그 다음날 네가 출근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관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별 자격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좀 본인이 금방 그 현업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JPO,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대서 10명에서 15명 보통 매년을 국제기구에 보내주는 거죠. 국제기구 보고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을 하나 보내주고 그 사람 월급은 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한번 2년 동안 써보세요. 써보고 진짜 괜찮다,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면 당신네 기구에 빈자리 났을 때 이 사람부터 채용하십시오. 이 사람 검증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내는 제도가 JPO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JPO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제기구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여력이 되는 국가들이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JPO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왜냐? 한국 젊은이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성실해. 우리 성실하고 우린 또 성실하기 뿐만 아니라 되게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다 하고 나면 평이 좋은 거예요. 진짜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평이 좋다. 아까 봤던 이소혜 씨도 JPO 출신이에요. 같이 일해보니 정말 좋더라. 정말 평이 좋더라. 꼭 우리 기구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다른 데 어디 지원을 하면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사람 괜찮다고 추천서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JPO를 통해서 우리 많이 진출시켰어요. JPO는 내가 정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걸까 아닐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2년 동안 정부가 다 지원해 주니까. 그 JPO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제기구가 딱 그 사람 월급만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기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책상 차지하고 있지, 컴퓨터 쓰지, 전화 쓰지, 출장도 다녀야지. 그거 다 비용이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월급에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나라 보고 대충 경비가 이만큼 드는데 이만큼을 너희가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매년 대한민국 외교부가 열심히 기획재정부와 저 국회 예산 신청해서 예산 따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보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JPO 다음으로는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YPP라고 줄여서 하는데 독립적인 기구들이 뭐 유네스코, OECD도 마찬가지고 뭐 월드뱅크도 그렇고 다른 이제 독립적인 기구들이 자기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신규 직원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YPP는 각 기구별로 국제기구별로 이렇게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커리어나 아니면 뭐 HR이나 아니면 뭐 리크루트먼트 이렇게 된 데 들어가면 항상 정보가 있고요. 그런 것도 일일이 국제기구를 찾아서 들어가기 귀찮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국제기구 인사센터 이렇게 딱 떠 있는데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무슨 자리 뭐 어떻게 하고 저기 채용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거기 보면 퀄리피케이션이 뭐라는 것도 다 나오고 뭐 언제가 마감이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실제로 국제기구에 진짜 관심 있다 그러면서 제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녁들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정보 되게 많고 그거하고 연결된 카페에는 뭐 그동안 국제기구에 진출했었던 한국 직원들이 뭐 올려놓은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YPP는 특히 월드뱅크나 OECD 같은 이런 YPP 같은 경우는 국별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능력 베이스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의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되는 사람 뽑는다. 능력 되는 사람 뽑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채용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인턴 컨설턴트 정규직으로의 진화. 국제기구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 잘 안 뽑아요. 검증이 안 된 사람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자리가 비었으니까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가 떴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경우도 많아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어쨌든 절차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띄운 경우도 많아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말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들러리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경력직을 뽑는 자리, 여기 제가 보면 하이어 포지션이었는데 경력직을 뽑는 자리는 공고가 뜨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미리 사무국에 체크합니다. 이거 진짜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건지 아니면 이미 사실은 다 가려고 너희들끼리 정해놓은 자리가 있는 건지 그거 다 체크합니다. 실제로는.
국제기구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잘 안 뽑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 기구가 레퍼런스 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호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턴 컨설턴트 정규직으로의 진화라고 써놨는데, 아까 앞에 보신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린 우리 이정은 씨, 그 다음에 정훈 씨 두 사람 다 뭐 했냐면 OECD 인턴으로 시작했어요. OECD 인턴 했는데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슈퍼 인턴? 야, 무슨 인턴이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냐? 제 인턴 맞아? 거의 그 수준. 예, 무슨 인턴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통 특히 이제 대학원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턴 했는데 괜찮으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6개월짜리 프로젝트 있는데 너 같이 할래? 계약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한 2년씩도 컨설턴트 계약을 맺는데, 국제기구도 어느 국제기구를 막론하고 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괜찮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무턱대고 아무나 다 채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만 보고 그냥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 썼던 사람들 중에는 너 컨설턴트로 한 6개월이나 1년 우리 지금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런 오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내가 인턴을 마치고, 난 학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인턴 마치고 돌아가서 일단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편지 쓰는 거예요. 나 이제 학교 졸업했고 이러이러한 거 관련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 없을까? 편지 보내면 디렉터한테서 다 봅니다. 빨리 비행기 타고 오라고. 예,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진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컨설턴트로 한 뭐 1, 2년 이렇게 해보고, 아 진짜 괜찮다, 그럼 이제 진짜 정규직으로 컨트랙트 사인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나 정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 보세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어느 날 딱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검증된 사람을 뽑는다, 철칙이에요.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여러 과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사람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사람 뽑을 때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7, 8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팀워크라고 얘기합니다. 팀 스피릿. 같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다 팀으로 일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팀 스피릿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일 안 해봤는데. 이력서 화려한 사람들 많죠. 근데 같이 일 못할 만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겪어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당장 내 과는 아니지만 저기 옆에 과 어디서 예전에 인턴 했었대. 그 과장한테 체크하는 겁니다. 걔 그때 일할 때 어땠어? 예, 진짜 최고. 이러면 아 그래,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 인턴십을 꼭 해보라고 권합니다. 많은 그 국제기구에 실제로 진출해 있는 그 직원들이 말하기를 국제기구 인턴십 정말 꼭 해봐라. 국제기구 인턴십 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부생이 아니고, 학부생은 인턴으로 잘 안 쓰려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원 코스웍 마치고 석사 코스웍 마치고 석사 한 1년 정도 하고 그때 휴학하고 인턴십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턴십을 얻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인턴십을 해보면,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데 가서 인턴십 해보면 아하, 이거 가지고 논문 쓰면 되겠구나. 이제 논문 주제가 잡혀요. 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는 인턴하고 돌아와서 논문 써서 졸업하고, 졸업한 다음엔 디렉터한테 편지 써가지고 나 이제 학위 받았다. 어디 가서 이런 데 가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래, 우리 지금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같이 해볼래? 빨리 비행기 타고 와. 이러고 편지, 이러고 답장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들 한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지, 서양 속담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용감한 사람이 저 앞도 없습니다. 예. 야, 거기 있을까 자리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메일 쓰고 편지 쓰고. 예. 아니 어차피 확률은 50, 50이고 안 하면 확률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직은 이건 또 별도의 다른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국제기구 직원을 뽑을 때 이거는 심지어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뷰가 아니라 저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인터뷰 이렇게 가는데 한국 학생들이 이력서를 쓸 때 제일 실수하는 거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무슨 얘기냐? 나는 어느 학교 졸업했고 무슨 전공했고 어디서 인턴십했고 어디서 뭐 경험 쌓았고 학교 때 무슨 동아리 활동했고 뭐 하여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쫙 이력서 화려하게 이력서 써서 보내고 왜 보내는 데마다 답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국제기구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양의 리크루트 시스템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력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얼마나 맞는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잡 디스크립션을 꼼꼼하게 읽어라. 어떤 국제기구는 절대 예를 들면 그냥 이번에 엑셀 공고명 30명 채용합니다. 이러고 공고 안 떠요. 30명 채용한다고 공고 떴으면 30자리가 나오고 자리별로 퀄리피케이션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데 그 자격 요건 설명되어 있는 그 리ኳ어먼트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제가 그 국제기구 과장한테서 하나 들은 얘기예요. 도대체 주니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주니어 이코노믹 어널리시스트? 주니어 자리를 하나 뽑는데 웬 이력서에 자기가 리더십이 많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거냐. 주니어 자리에서 필요로 한 건 리더십이 아닌데 걔가 무슨 리더십이 필요해. 리더십은 매니저가 필요하지. 그 주니어는 오너십이 필요한 거야.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일을 딱 쥐고 그거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지 센스 오브 리스폰시빌리티가 필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훌륭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리더십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느냐는 장황하게 이력서에 써봤자 소용이 없다예요. 퀄리피케이션을 꼼꼼히 읽어라. 그래서 정말 거기서 예를 들면서 엑설런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얼마나 엑설런트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요즘 이력서 사람이 안 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OECD 17명, 18명 뽑는데 8,000명 왔다고. 8,000장 이력서를 누가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요즘 국제기구는 다 온라인으로 다 하거든요. 예, 어플리케이션, 서브미션 다 온라인으로 해요. 이력서 다 온라인으로 내잖아요. 왜 온라인으로 내라 그러겠어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거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냥 클릭, 샌드 누르면 이렇게 가게끔 돼 있는데 이력서를 누가 제일 먼저 읽냐면 컴퓨터가 제일 먼저 읽어요. 컴퓨터가 그 이력서를 받고 예를 들어서 퀄리피케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퀄리피케이션에 정말 맞는 사람이라면 이력서에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프레이즈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칭을 하는지를 컴퓨터가 찾아주는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 이상 매칭? 그럼 이제 그 사람들 것만 별도로 빼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첫 번째 이력서는 컴퓨터가 읽으니까 정말 내가 그 퀄리피케이션을 꼼꼼하게 읽고 그 퀄리피케이션이 요구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기구 인사권자들이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제발 나의 모델 이력서가 이렇게 하나 있어. 멋지게 나에 대해서 설명한 이력서를 쓰고 그거를 탁 표지만 바꿔서 A에도 보내고 국제기구 A에도 보내고 B에도 보내고 C에도 보내고 D에도 보내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거는 100% 떨어진다. 왜냐하면 테일러드된 이력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이력서가 아니기 때문이다예요. 제가 GGGI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저희도 이제 신규 직원들을 많이 뽑는데 그렇게 사람을 뽑을 때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학교에서 뭘 전공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물론 뭘 공부했고 뭐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내가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인가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들어와야, 그게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그래야 그거 뽑아서 그 사람 만나볼 생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력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팅 테스트인데, 한국 그 젊은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건 미국 사람처럼 할 수 없지만, 네? 쓰는 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쓰는 건 더 잘 쓸 수 있어요. 더 잘 쓰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 말은 미국 애들처럼 뭐 유창하게 막 청산유수를, 그것도 막 임기응변에 이렇게 대응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쓰는 거는 더 잘 쓸 수 있어. 왜냐? 쓰는 건 내 머리에서 정리된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머리에서 제대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라이팅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제기구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을 뽑아도 쓰는 거 못하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의 생명이 뭐냐? 만들어내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라이팅 진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국제기구에 붙은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 기구에 지원할 때 그 기구 사무총장님이 어디 가서 한 연설은 아예 통째로 다 외웠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그 국제 그 관련되는 이슈하고 그 관련된 이슈에 대한 무슨 뉴욕타임즈 사설 다 통째로 외웠다 뭐 그거 다 그냥 베껴쓰기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이팅은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GGI에 있으면서 받아봐도요, 영미권 출신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영어가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고 싶은 말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서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테스트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은 그 한국 학생들이 숫자나 기술을 가지고 승부 거는 분야는 훨씬 더 유리해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 이런 데는 정말 유리해요. 왜냐하면 말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숫자의 능력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갖고 승부를 거는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OECD 사무국에 있을 때 그 OECD에서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보안 관련해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를 뽑는데, 마지막 3명 쇼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인터뷰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쇼트리스트 만들어서 인터뷰할 때는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줍니다. 사무국에서 이제 파리에 와서 인터뷰하라고 불렀는데, 한국 그 연구원에서 일하시던 여자분이 마지막 그 3명 쇼트리스트에 들어가서 왔어요. 예. 그분도 정말 토종. 한 번도 외국에서 산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 자기가 그 경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몇 번 그냥 해외에 출장을, 사회에 나와서 몇 번 해외에 출장을 가본 거 말고는 한 번도 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3명 쇼트리스트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건 정말 우리나라 더군다나 뭐 IT 그런 거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수학도 잘하고 또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공계 하면 그 좀 국제 사회로 눈을 돌리면 정말 갈 수 있는 데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인터뷰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열심히 해서 라이팅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떨어져요. 진짜 기운 빠져요. 정말 저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되게 기운 빠져요. 마지막 쇼트리스트 3명, 뭐 많게는 5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 외교부에 빨리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천만에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도우면서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너무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사람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팅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리고 언제 인터뷰하러 오라고 이메일을 받았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빨리 대한민국 외교부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 거기에. 그래서 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 쇼트리스트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딱 입수가 되면 그 사람이 지원한 과에 있는 다른 한국 직원 찾아야지, 그래서 저 예상 질문 뽑아야지, 그다음에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런 거 다 파악해서, 심지어는 모의 인터뷰도 시켜주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대사님이 막 사무총장한테 협박성 편지도 씁니다. 예. 제가 OECD 사무국에 있을 때는 우리 대사님이 사무총장에게 거의 협박성 편지도 썼어요. 이번에 내가 이끄는 쇼트리스트에 누구 올라갔는데 정말 엑설런트한 사람들이다, OECD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총력전을 펴야 돼요. 그때부터 나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총력전으로 가야 돼.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할 때 자꾸 한국 사람들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갔는데, 제가 정말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인사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는 용감해져라.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시아에서는 미덕인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국제기구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배는 용감해져라. 특히 여학생들, 아시아 여자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 아시아 여자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별로 말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주도적으로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 여자들보다는 많다. 이런 선입견 같은 거 솔직하게 그런 거 있다. 그걸 깨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GGI에서도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첫 번째 굉장히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압박 면접 방식을 선호합니다. 한 패널이 5-6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한 10대 개 질문을 속사포처럼 물어봐요. 막 다 외우기도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속사포처럼 물어보거든요. 절대 주눅들면 안 돼. 그때 내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당당하게 네가 말한 질문을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의장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회원국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아세요? 얼마나 진짜 아닌 말로 정말 이렇게 모욕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그때 주눅들면 안 되는데, 얘가 그런 상황에서 주눅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거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못 알아들었으면 당당하게 네가 지금 말한 질문을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얘기해달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압박 면접의 그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많은 한국 직원들이,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서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되게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 한 2-3문제는 꼭 제외국어로 물어봅니다. 너 제외국어 할 줄 알아? 뭐 할 줄 아는데? 불어? 스페인어? 자, 그럼 지금부터 불어로 이야기할까? 마지막에 한 2질문 정도는 꼭 제외국어로 물어봐요. 근데 제외국어로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굉장히 평범한 질문들을 물어봐요. 그때 나는 떠듬떠듬이지만 제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와 나는 제외국어를 전혀 못합니다는 하늘과 땅이에요. 정말. 제외국어 잘하는 사람만 국제기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국제기구 들어가면 제외국어 트레이닝 시켜주는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예, 직원들 그 외국어 트레이닝 시간도 많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떠듬떠듬 조금밖에 못하지만 내가 들어오면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과 저는 제외국어 할 줄 아는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제외국어 하세요. 진짜로. 근데 제외국어는 특히 불어나 스페인어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커버하고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 아랍어 같은 것도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아랍어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즘은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국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국제기구를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하는 건 전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잘하는 중국애를 뽑으면 되지 굳이 한국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어느 국제기구나 저희 GGI에서도 그러는데 우리한테 질문할 거 없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복수해야 돼. 그때 아니요 저는 질문할 거 없는데요.
정말 그거는 이미지를 확 나쁘게 만들어요. 아, 쟤는 관심이 없구나. 내지는 쟤는 정말 절실하지 않구나. 내지는 쟤는 우리 기구에 대해서, 우리 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사전에 준비하거나 공부하지 않았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에 근데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고, 내가 보니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혹시 우리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반드시 질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뭘 질문하겠다고 미리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때 튀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여기 들어오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내가 몇 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복수의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복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에이션들이 특히 질문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를 언제 가르쳐 줄 거냐도 안 물어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내가 1주일, 2주일, 언제 내가 답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도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그거 궁금하잖아. 당연히 물어봐야 돼. 당당하게. 나는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인터뷰를 한 이상은. 배는 용감해져라. 심지어는 누구는 10배는 용감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용감해지십시오. 진짜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 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국제기구는 학부생은 안 뽑습니다. 안 뽑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학력이 다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최소한 석사 이상은 돼야 되니까, 내가 국제기구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 가서 석사 따야 돼요. 예. 그거는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도 잘 일할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기구는 다 다른 국적의 배경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일해도 이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이게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끼리 왔으니 얼마나 삐걱거릴 확률이 높겠어요.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팀 스피릿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거 제가 이해가 돼요. 그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환경에서도 일 잘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에 가서 인턴십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국제회의 같은 거를 조직하고 그러는데 여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을 내가 경험으로 해봤었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세계 여행, 무슨 해외 여행을 다녔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하고 뭘 만들어서 했었다든지, 하여튼 나는 나와 언어와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스토리, 그리고 특히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는가 하는 거,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잡 디스크립션을 꼼꼼히 읽어라, 그 다음에 영어 라이팅 하는 거 신경 많이 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치기로 하고, 저한테 4시 40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SNS로 또 질문 주신 게 있거든요. 마지막 5분 남겨놓고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질문. 또 질문 계세요? 제가 몇 개를 같이 받아서 묶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성분께서 혼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죠. 네, 그 여성분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가족적으로도 희생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궁금합니다. 자, 우리 남학생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좋은 질문. 예, 세 가지 우선 저기서부터 가면은요. 우선 라이팅 테스트는 대부분 몇 월 며칠 몇 자로 몇 시에 그 제목을 줄 테니까 2시간 안에 뭐 1000자, 2000자로 써서 그 다음엔 이메일로 보내라. 보통 이렇게 옵니다. 내지는 뭐 어떤 사이트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는 걸 때 코드를 줘서 그 코드를 넣으면은 그 사이트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내게끔 요즘은 돼 있어요. 라이팅 테스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형 같은 거를 미리 체크를 해보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라이팅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 접촉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것도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접촉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제일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 지금 거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범위도 없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걸 외교부가 진짜 열심히 해주니까 그때는 외교부에 연락하는 게 제일 빨라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건데, 제가 여학생, 특히 여기 여학생들 많으니까 저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헤어져서 사는 거 절대로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헤어져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예. 뭐 굳이 내가 국제기구 직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외교부가 됐기 때문에 나는 가정생활을 희생하고 나는 굉장히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헤어져 사는 커플들 진짜 많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헤어져 사는 커플 많아요. 예, 남자들은 안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도 뭐 저희 외교부만 해도 그렇지, 우리 외교부 외교관들 남자는 해외 나갔는데 부인은 한국에서 직업이 있으면 난 안 따라갈래요. 그럼 헤어져 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저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아침 먹을 때 뭐 스카이프 이런 거 가지고 다 보니까 얼굴 자기 아침 먹는 밥상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 식구들도 저 네덜란드에서 예, 뭐 딸이 숙제하다가 뭐 자기 방도 아빠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나는 24시간 365일 내 가족과 같이 살아야만 해.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프라이빗 섹터요.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가 프라이빗 섹터하고 같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낸 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저희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주는 ODA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프라이빗 섹터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할까? 굉장히 큰 과제예요.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하면 프라이빗 섹터하고 같이 일할까? 되게 관심이 많아요.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하는 경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프라이빗 섹터가 첫 번째는 너무 작은 섹터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어떤 다국적 기업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 그런 경험이면 훨씬 더 좋죠.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뒤에요. 또 질문 있으세요? 저 뒤에요.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여기. 네. 자, 계약부터 갑시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A라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 동안 이 직장에서 일할 거야 라는 시대는 갔죠. 예, 그런 시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제기구들도, 왜냐하면 그게 연금 압박 때문에 그래요. 5년 이상 일하면 그 다음엔 연금 줘야 되는데 연금 예산 압박이 굉장히 심하니까 많은 국제기구들이 가능하면 5년 이상 사람을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5년 이상 채용 안 하고 그냥
짧은 기간 채용하고 내보내고 짧은 기간 채용하고 내보내고 연금 예산을 줄이려고. 그건 아마 어디나 이제는 뭐 비단 국제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점점 더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약직 직원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그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계약해서 한번 일해본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뽑으려고 하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A라는 국제기구에서 일했으면 B라는 국제기구 가기가 쉽습니다. 국제기구도 국제기구끼리 통한다고 그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에서 일해봤대? 아, 우리한테 와서 일할 수 있겠네. ILO에서 해봤대? 우리한테 맞네.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이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들어가서 30년 동안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조직에서 그냥 계속 머물면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제 이미 갔는데, 그렇다면 뭐 국제기구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게 있냐. 내가 A라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좀 더 좋은 조건 받으면 B라는 국제기구로 옮기고, B라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C라는 국제기구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건 뭐냐면, 국제기구에서 사실 일해보면 이건 나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맞는 사람이고요,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증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프라이빗 섹터를 가든지 무슨 연구소를 가든지 이런 거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계약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외국어 얘기를 하셨는데, 제외국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불어하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커버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지원해서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죠. 예, 보통 이제 제외국어를 하는 이유는 그 제외국어 사용되는 나라 오피스에 사람을 보내거나 그 제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하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려고. 불어할 줄 알면 사실 중동 아프리카 쪽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스페인어 할 줄 알면은 중남미가 다 커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사실 불어나 스페인어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예. 제가 저한테 시간을 40분까지 주셔서 제가 SNS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혹시 질문 제가 답 못 해드리거나 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SNS에서 받은 질문이, 페이스북에 학부 시절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인턴십. 진짜 꼭 인턴해보세요. 인턴십. 근데 인턴십을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지 말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기관이나 무슨 정부하고 관련된 그런 기관 같은데, 아니면 국제기구들도 국제기구에 따라서는 학부생도 인턴으로 받아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근데 인턴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턴십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예, 저 그런 인턴이 있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무슨 인턴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잘하냐, 완전 슈퍼 인턴이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인턴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받은 질문이, 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아유, 어려운 질문이네. 아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 뭐 그런 분들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롤모델이 많으면 뭐해? 내가 못 정하면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흔히 후배들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취직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정말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부러워한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그다음에 의대, 음대, 미대, 여기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의대는 의사가 되는 게 정해져 있고, 음대, 미대는 어쨌든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마음을 못 정하고, 뭔가 내 앞에 정말 이렇게 뚜렷한 길이 보이면 그래, 그 길로 갈 텐데, 누가 나한테 자, 이 길이 네 길이야, 그냥 일로 가, 이렇게 나한테 좀 누가 정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길이 보이면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정해야 그 다음에 길이 보여요. 내가 마음을 정해야 그 다음에는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길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새로운 기회도 나한테 찾아와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내가 마음을 안 정하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롤모델과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와 수없이 많은 강의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를, 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내가 마음을 정해야 돼. 나는 A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나는 A라는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면 중요한 게 있어.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창피함을 무릅써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외시 공부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한테도 내가 외시 공부한다는 얘기 안 해요. 예. 난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왜냐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다 내가 외모고시 한다고 얘기해놨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그 창피를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는지 절대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짜잔 하고 깜짝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딱 보이고 싶은데 세상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팅 테스트까지 붙었어. 내가 인터뷰 충분히 혼자서 준비 잘할 수 있지. 나중에 붙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 당당하게 보십시오. 나는 유엔 사무국에 이렇게 붙었어요. 말하고 싶겠지.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내가 외모고시를 하고 싶, 이제 외모고시 없어졌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하고 싶다. 내가 JPO에 도전해보고 싶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온 천하에 공표를 해라. 나는 이거를 공부해야 되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그러니까 뭐 저 사촌 오빠 결혼식도 못 가고, 나는 친구들하고 미팅하러 나가는 것도 못 하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다른 걸로부터 이렇게 디스트랙트 되게 하지 말아라고, 내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의 창피함 그것까지도 무릅쓰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달려들면 절대 나한테 그게 안 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국제기구에서 이소혜 씨, 국제기구 인터뷰 10번도 넘게 봤어요. 이소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10번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감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다녀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날 깜짝 쇼 없습니다. 저는 저한테 롤모델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롤모델, 네가 롤모델이야. 네가 너 자신의 롤모델이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외교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나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 관련된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외무고시를 붙는 게 자격증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건 없어졌으니까 국립외교원에 입학하는 게 자격증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외교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교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나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타임즈 이런 거 열심히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 거 열심히 읽고 자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없다고 한 발짝 한 발자국씩 쌓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람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소혜 씨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 자기 보고 뭐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타임즈나 뉴스위크 이런 거 진짜 화장실에 앉아서도 보고 뭐 계속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보고 뭐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바위가 뚫린다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무슨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닥쳐서가 아니고. 자, 저한테 주신 4시 40분까지 시간은 다 찼고, 여러분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훌륭한 외교관이 되려면 많은 자질이 필요하죠. 뭐 전문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정확해야 되고, 표현력도 좋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질들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딱 한 가지만 골라라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한다면 사실 저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외교관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직업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날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면서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 가서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뭐 20년, 30년을 하는 외교관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나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렇게 오지 험한 나라에도 태극기 꽂아놓고 있어야 우리 대사관에 억울한 일 당한 교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 당한 재외 국민들이 찾아오고, 또 그 나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찾아오고, 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다. 그게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공부해서 전문 지식도 쌓으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키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국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라 라고 누가 또 말씀하신다면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자기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게 있지 않으면 외교관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다른 문화나 풍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사고방식이라도 받아들이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